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한숨을 쉬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로 좀 반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끝났던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한번 보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첫 번째 이제 선택지, 저가 매수가 들어갔던 첫 번째 선택지는 어디였는지 한번 자세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의 위안화 관련된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위안화가 다행히 이렇게 약간 강세 흐름으로 떨어지면서 달러 대비해서 강세 흐름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건 우리나라 원화에 이제 약간 또 강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잘 견조하게 타고 상승을 했다가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이렇게 한 6일, 7일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다행히 바로 회복을 했고 다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0.89%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대 위로 중국 상해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이제 까맣게 선을 2개 그어놓은 저 박스권이 또 지지 라인으로 박스권이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는 뭐 글로벌리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주, 2주, 3주 잠깐만. 한 주, 3주, 한 주, 2주, 한 주, 2주, 3주는 조금 이상한데, 1주, 2주, 3주 연속으로, 네,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아주 견조한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라는 게 중국 상해 지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유로화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좋은데, 유로화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화는 달러가 뒤쪽에 있고 유로화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야지 강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1.0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약세는 아니지만, 다행히 약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세도 아닌 비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를 자꾸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또 비추세 구간으로 1.0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마감된 비트코인은 21,000 정도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2만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았고요. 최근에 약 곰실곰실 상승을 해서 21,000 정도까지 올라와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최악은 조금 벗어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 약간 암호화폐의 우려감이 살짝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입니다. 원유의 흐름인데, 원유는 이제, 최근에, 뭐야, 이거 가파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해?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죠. 103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한 3% 정도? 네, 이렇게 상승해서 107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큰 폭으로 빠져도 안 좋은 거고요. 그렇다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한 105를 정도 전후로 해서 약간 이렇게 뭐, 횡보하는 정도의 기간 조정만 보여도 유가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는 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중기적으로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을 중심으로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7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뭐 사우디 방문에 대한 뭐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조금 105를 정도 기준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가 조금 반등을 보이면서 원자재 지수인 CRB 지수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요, 약간 고개를
드는 정도 수준. 그래서 원자재 지수, 곡물, 뭐 산업용 금속, 그다음에 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넣어서 지수화시킨 CRB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살짝 이렇게 반등 정도 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져주는 그림은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이러한 이제 헤드라인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아주 뭐 급격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런 기사는 오래간만에 우리가 헤드라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너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고 미국도 덩달아서 같이 올랐다라는 거 이 헤드라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금리는 뭐 소폭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도 약간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체크했을 때 3% 아래로 내려갔다가 3% 초반 정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7 정도 수준으로 살짝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3.05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3.13까지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3.3에 비하면 많이 빠졌다가 살짝 회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에 그렇게 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었고, 금리는 2년물과 10년물은 소폭 낙폭을 많이 하는 정도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수급이 이제 코스닥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은 아시는 것처럼 한 4천억 가깝게 오래간만에 제가 집계한 금액 기준으로 역대 랭킹 거의 한 2,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방에 들어왔는데, 코스피 쪽으로는 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가 들어오려면 이 달러 인덱스라는 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줘야 우리나라 원화 강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요. 경기 침체는 이미 뭐 제쳐두고라도 환에서 일단 안 깨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뭐 한 1조, 뭐 2조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형주를 살 텐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뭐 더 이상 강세를 안 보이고, 뭐 위안화에 그렇게 급격한 강세도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104 정도 수준에서 버티고 지금 보시면 밑으로 안 내려가죠. 이렇게 저점을 계속 104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큰 폭으로 103, 102를 향해서 떨어져 주면 아마도 집 나간 외국인들이 제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를 급격하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달러 인덱스의 흐름 정도 체크를 하시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원화 움직임 한번 보시죠. 1,300원을 넘어섰었는데요. 목요일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1,3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뭐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1,298원, 아직은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위치죠. 그죠? 대표님 오늘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정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여전히 이제 매달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까지 좀 떨어져야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 말에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한번 밑으로 또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적어도 순매수는 강하게 안 들어오더라도 코스피에 오늘은 뭐 관망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이제 했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꺾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5.38까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오늘 금요일 날 장개장을 앞두고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치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럴 때가 한번 뭐 조금 용기를 낼 만하긴 한데, 하일드가 조금,
찝찝해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만 한 종목 정도만 한번 반대매매 아침에 동시호가에 많이 빠질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5.38에서 20bp 정도가 일단은 일간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5.18로.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을 강하게 이제 더 베팅을 하려면 주간 기준으로 이제 조금 한번 꺾여주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조금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제가 베팅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주간 기준으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턴을 할 때는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반대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반대로 근데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꺾여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 비중을 다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아직 주간 기준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공격적으로 너무 베팅을 하기보다는 저는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대해서 조금 손실을 좀 줄이는 걸로 조금 이익을 손실을 조금 줄이는 구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정도라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아직은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아마도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다들 하실 텐데, 일단 주간 기준으로 하이힐드가 이 정도 흐름이라면 그런 부분에 일단은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투심은 미국이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는 벗어나서 이렇게 살짝 공포 구간으로 그냥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8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살짝 좋아지는 그림 정도. 근데 네. 우리가 이 공포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저 익스트림 네. 피어로 갔을 때 그때가 매수기회 같아. 난 앞만 봐도. 왜냐면 그때 지표가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하이힐드보다 이거를 믿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제가 이거 대표님이 항상 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가 내가 이게 이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있을 때 내가 바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언제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는지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항상 여기에 있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라올지 심리적으로 더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놨다가 올라올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역시 극단적으로 지나고 보면 저기 있을 때가 맞네라는 생각을 다들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참 그게 아마 투자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 잔고도 보고, 최근에 많이 이제 신용 잔고 금액 줄어든 거, 신용 잔고율 하락한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역대급으로 반대매매 저희 옆에 팀이 남아서 야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지, 요 부분 하나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네네. 계속 요거를 우리 대표님이 항상 집착을 많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극단적인 공포에. 최저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최저가. 그러니까 그거 같아. 투자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비싸게 사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계속 물리더라도 사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저 구간에서 사는 거고, 이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사겠다면 피어에서 사는 거고, 그죠? 그건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시면 시가가 떠서 출발했고,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오래간만에 그런 모습 보였죠. 그죠? 그래서 종가가 거의 고가로 우리도 마감이 되었는데,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도 이렇게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이 되는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지표만 한번 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업종 그리면 한번 볼 텐데. 그렇죠. 지표를 간단하게 보고 우리 업종 네네. 종목을 이번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네네. 종목으로 보시죠. 한번 넘어가 보죠. 네네. 일단은 지금 물가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5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저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태도가 안 좋네. 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미국인들의.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0년도 중반 이후로 가장 지금 뭐 밑으로 지금 내려온 소비자 태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은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3.3%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3.1로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대 인플레가 하락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아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규 주택 판매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모기지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 압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주택 판매 관련된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69만 채 정도 나오면서 이 부분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줬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임스 블러드 또 여는 총재 중에 한 분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코멘트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27일이죠. 7월 27일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2.25에서 2.50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1.75까지 이제 올렸잖아요. 그죠? 1.75까지 이제 올렸기 때문에 1.75에서 75bp 더 인상을 해서 2.50까지 올릴 것으로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80% 이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까지 마지막 FOMC가 12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냐 하면 3.50, 3.25에서 3.50으로 거의 지금 확률이 가장 좋게 분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4%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3.25에서 3.50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가장 높게 거기에 확률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최근에 이제 추이가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주가도 빠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4%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고, 3.5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4%까지의 기대치는 떨어지고 있고 3.5로 연말에 아마 맞추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연방기금 선물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이렇게 뭐 안 좋아지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국의 오래간만에 업종판을 보니까 아주 푸른 이제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뭐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5% 올라갈 정도면 엄청 오른 건데.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였잖아요, 그죠? 메타도 많이 메타가 7%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강한 기술적 반등을 대부분 보였다 섹터가.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개장을 앞두고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왼쪽에 제가 반도체 섹터만 따로 이제 빼온 건데요. 여기 세미컨덕터가 반도체 섹터인데, 지금 보시면 퀄컴이 4%, 엔비디아가 5%, AMD가 5%, 뭐 지금 보시면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4,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95%.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오늘 우리 반도체 주들 희망을 좀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서버용 CPU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에 대한 출시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퍼졌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AMD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CPU를 출시를 하려고 이제 연내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텔이 저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을 하고 연기가 계속되면 오히려 AMD 쪽으로 수요가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서버용 쪽에 이제 CPU의 점유율 자체가 인텔이 거의 88%고 AMD는 11%로 거의 절대적으로 그 인텔이 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게 이제 마사지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MD가 새로운 또 DDR5를 적용한 CPU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행히 조금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AMD가 새롭게 출시하는 이제 그 서버용 CPU는 뭘 하는가? 그래서 젠4라는 아키텍처를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로드맵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5나노를 적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3분기에 아마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가면 또 더 나은 거,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데, 이게 제노라고 불립니다. 제품명은 이제 서버용은 제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아마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이 어쨌든 계속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서버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MD의 제노 채택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인텔의 지연 우려감으로 주가가 또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반 경직에 좀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오늘 또 시장을 앞두고 또 긍정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AMD의 기술적인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AMD가 이번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이 구리와 구리선을 바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기판을 연결할 때 솔더볼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구리와 구리를 이 연결해서 바로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잘 되면 아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한미반도체의 모멘텀은 HPSP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7월 15일경에 코스닥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들 분위기 다 안 좋거든요. 안 좋죠. 거품 빠지고 뭐 당연히 시장에서 자금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공모주들이 예전에는 밸류에이션은 뭐 좀 높게 받았다면 지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PSP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뭐 수익성이라든지 기술력 대비해서 조금 싸게 공모가가 책정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HPSP가 수익률이,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내는 수익률이 50%거든요. 장비 하나 팔아서 마진을 50% 남기는 회사로, 그만큼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공모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한번 혹시나 내가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HPSP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지분을 25%의 지분을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HB솔루션이라는 코스닥의 상장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만약에 모멘텀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야? 뭐 이런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한미반도체를 또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전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로 이제
상장이 되니까 그 부분도 커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는 서버단에서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자꾸 출시가 연기되니까 네네. 이 계속해서 이 투자, 시설 투자라든가 증설 이런 쪽에서 고객사들 뭐 이런 쪽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이게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의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는 AMD의 그 제노아가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얘네들이 높이면서 AMD가 이것을 믿고 또 투자들이 증설이라든가 신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수 있을 이루어질 것인가?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서버용 CPU의 점유율을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지금 8대 2잖아요. 네. 인텔이 8이고 AMD가 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인텔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8대 2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88.4대 1.2 그렇죠. 사실 9대 1이죠. 네, 9대 1. 네, 9대 1이라고. 10%를 그냥 제가 너무 올려버렸나요? 이렇게 함부로 다루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88대 거의 뭐 9대 1이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나 이번에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릴지는 이번에 이제 서버용 CPU의 성능을 이제 봐야 아마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얘네들이 인텔보다 AMD를 채택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 무조건 이게 점유율이 올라올 거다. 인텔이 이제 떨어지니까 앞으로 못하니까 그런 것보다 이게 만약에 AMD의 성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따라주지 못하면 인텔이 출시될 때까지 또 손 놓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게 뭐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서버 CPU를 AMD가 하반기에 출시하니까 그래도 우리 반도체 메이커들의 하반 경직은 여기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이걸로 바꾼다. 이건 이제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죠. 희망, 네, 기대감이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직은. 정말로 채택할지 안 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봐야죠. 네. 네. 자, 그 부분 한번 만약에 올라와주면 AMD의 주가는 당연히 앞으로 뭐 큰 폭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자, 나스닥의 일봉의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계속 여러분들께 세 개의 저항이 만들어져 있고 세 개의 저항 중에 적어도 하나는 뚫고 올라와야지만 나스닥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말에 제가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1번의 박스 구간, 2번의 갭, 그리고 3번의 아주 큰 갭.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완벽하게 메우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 3번의 갭을 한 7-80% 메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주말을 한번 맞이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완벽하게 거의 뭐 3번의 저항을 이 갭 구간을 완전히 이제 돌파해서 올려놓은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이 하락한 부분의 3분의 1 정도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술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이 적어도 하락폭 대비해서 3분의 1은 이번에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그림을 보면 하락하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 앞에 만들어졌던 2번 갭과 1번 갭까지도 적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최소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한 1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목요일과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 목요일 날 없던 재료가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거의 한 21조에서 22조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거의 최근에 가파르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떨어져서 한 3조
러프하게, 그죠? 한 3, 4조? 3조 정도 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조 정도가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 부분이 가장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하는데 매물의 공백을 만들면서 기술적 반등을 아주 세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수급 쪽 공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매매가 이렇게 출회되고 신용 잔고가 줄어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한 게 이 부분이었죠. 신용 잔고가 많이 코스닥에서 이제 8조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신용 잔고율도 2.06%까지 많이 떨어진 이 부분이 수급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그렸는데 더 큰 폭으로 지금 신용 잔고율은 떨어졌고 8조 5천억 정도 때까지 코스닥 신용 잔고 금액은 많이 하락을 해서 이 부분이 금요일 날 가장 시장이 반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 지표에서, 저 수치에서 금요일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금요일 날 얼마가 빠졌는지. 네네네. 목요일 것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3일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가 많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목요일 날은 급락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생각. 네네. 금요일도 오전에 반대 매매 물량과 장중 매도. 네. 아마 그 겁먹은 분들의 네. 신용 물량 줄이는 그게 이번 주 행위들이 초반에 있었을 아마 거다. 데이터가 이제 아마 나올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 후반에 나오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데이터는 오히려 신용 잔고가 살짝 회복되는 금액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서니까 지금까지 좀 참았던 분들이 아마 신용으로 한번 베팅하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또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는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그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 부분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물 공백에 시달리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게 한 3번, 4번 있었고 그때마다 시스템적 위기가 왔었고 그게 지나고 3개월 뒤, 1년 뒤에 주가는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 1,300원이라는 이 빨간색 환율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데 이 1,300원을 넘어섰다. 자꾸 이제 다시 원래 흐름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1,300원을 저항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한번 이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라면 여기가 좀 어느 정도의 저항으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의 움직임 딱 출발할 때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이 매수 찍히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9시 15분 정도에 외국인들은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살짝 나오다가요. 9시 15분을 전후해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0에서. 이때부터 출발해서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3,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고 지수도 당연히 검은색입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는 확실히 외국인이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금요일에도 보였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코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진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거의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과거에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더라도 상방은 어느 정도 막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바닥을 찍은 저점을 찍은 여기가 상당히 하방은 견고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4천억 정도가 4, 5천억이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온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탈되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당하겠죠. 그래서 하방은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구간이 이번에 믿음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낙폭 과대한 상황으로 첫 급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무조건 낙폭 가대줍니다. 뭐 펀더멘탈 뭐 따질 거 없이 어쨌든 차트로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일단은 가장 먼저 치어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편하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업종별로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왔습니다. 기준은 이 WI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6개 업종의 평균이고 그냥 코스피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많이 빠진 업종만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일단 첫 번째가 게임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 40% 업종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 미디어, 뭐 이게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뭐 화장품, 반도체, 뭐 건강관리 이렇게 많이 빠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그냥 한 3개 업종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낙폭과대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건강관리 여기 정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업종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한번 하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은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뭐 그 우리 아는 우리 엔터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기준으로 쭉 제가 정렬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컴투스홀딩스는 79% 많이 네, 거의 뭐 80% 가깝게 고점 대비예요? 최고점 대비? 연초 대비 있어요. 연초 대비 1월 3일부터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로 그려봤을 때 거의 80% 가깝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단기적으로 만약에 튀어오른다면 가장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가 개별 종목들, 즉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없는 종목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1000억 미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가 없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가 있어서 이 퍼가 있는 종목들만 다 추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그러면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 강도가 시총 대비해서 0.1% 이상으로 들어온 종목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다 해뒀거든요. 보시면 쿠콘입니다. 이게 마이데이터가 이제 원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시총 대비해서 0.15% 매수 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결제 관련주죠. 결제 관련주도 뭐 컨택 관련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언택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주가 많이 빠졌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총이 0.2% 정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 그다음에 더존비존, 다날 대표적으로 주가가 뭐 연초 이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에요. 다날도 그렇고 그렇죠.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이제 지금 결제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섹터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좀 낙폭이 컸던 크래프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뭐 연초 이후에 40% 빠졌고 충분히 낙폭 가대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주말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이번 주에 주간 추천 10선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를 신규로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전략 쓰시는 분이. 그래서 NC소프트가 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편입을 해서 이제 넣어놓나라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낙폭 가대주 중에서 좀 성장주인 게임주들이 이번 주에 부각을 좀 보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부담이 없다. 뭐 이런 포인트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넷마블,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 대비해서 PER이 가장 낮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서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를 좀 편입했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게임주들이 그나마 숫자가 좀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낙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 뽑아보니까 유니셈이라는 이제 그 스크러버랑 칠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연초 대비해서 48%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후공정을 하고 있는 네페스 아크가 40%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간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 테스나. 두산 테스나는 두산에 인수되면서
참 논란이 많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뭐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가가 뭐 별로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어쨌든 급반등했을 때 반도체 섹터에서 바텀 피싱으로 저가 매수를 선택한 종목은 첫 번째가 일단 테스나. 바텀 피싱의 한마디 좀 알려주시죠. 바텀 피싱. 바텀은 바닥이고요. 피싱은 이제 낚시죠. 그래서 저가 매수? 네, 우리나라 말로는 저가 매수. 저가 매수라는 종말을 누가 두고 왜 바텀 피싱이 뭐예요? 바텀 피싱이. 이거는 제가 또 반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테크윈도 반도체 또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총이 0.2%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가족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SK 하이닉스 양으로 반도체 외주 후공정 수주를 많이 받아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4%.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PSK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0.4%. 이게 이제 글로벌 이 PR 스트립 장비,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내는 PR 스트립 장비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아주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퍼가 5.7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또 반등의 주도에 또 랠리의 기간 수급이 가장 먼저 좀 들어오는 선택지였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PSK를 말씀을 드렸는데, PSK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양봉을 하나 길게 뽑아냈는데 참 많이 빠졌죠. 5만 원에서 거의 3만 4천 원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 1차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그리고 2차로는 4만 4천 원까지 한번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글로벌 뭐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판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반도체 기판은 이제 업종이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대덕전자가 이제 3만 3, 4천 원에서 200일선까지 부분까지 많이 빠졌고, 기판 내에서도 FC, BGA 쪽은 여전히 그렇게 쇼티, 뭐 그렇게 과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쇼티지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꼬여버렸네요. 영어로 또 이렇게 쇼티 씻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FC BGA 쪽은 고부가가치 기판 쪽은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낙폭 과대로서 아마 대덕전자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이 기판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우호적으로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주목해볼 업종이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또 건강관리 장비가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는 건강관리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있는 종목들만 정렬을 쭉 해놓은 건데, 사실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빠진 제약 바이오주들도 있는데 그런 개별 종목들은 다 제외를 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총이 거의 8조 정도 되는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54%가 빠졌네요. 네,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 기간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온 종목은 ST팜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지난주 금요일날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다시 또 CEO 뭐 약간 뭐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장중에 한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때 오히려 0.5%로 이렇게 담아버렸네요. 저가 매수로 오히려 담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그나마 공부를 같이 했던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매수 강도가 가장 지난주 금요일 날 레고캠 바이오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0.7%의 매수 강도가 들어왔고, 기타 바이넥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렇게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서 볼만한 똘똘한 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똘똘한 바이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줄로 말씀하신다면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이요?
아, 이거 한 줄 요약은 쉽지 않은데. 두 줄 요약. 그러면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어요. 네, 예상을 하고 한 줄 요약. 머크가 시젠을 인수하는데 우리나라 시젠 아닙니다. 시젠이죠. 순간적으로 놀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젠이고요. 이 미국에 있는 회사는 시젠. 그래서 이 회사가 280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게 한 줄 요약입니다. 근데 요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시젠. 네네. 자. 시젠,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시젠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적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어려운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표적 항체 약물 접합체.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체는 안티바디라고 말씀드렸고, 약물 접합체는 드러그라고 항체가 드러그를 이렇게 달고 가는데 그게 링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ADC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ADC를 가지고 있는 게 레오코켄 바이오인데 지금 머크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6조, 거의 30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회 이벤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지를 보면 아, 그 기술이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머크라는 회사가 이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젠의 지분을 다 인수하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분 가치는 거의 30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레고캠 바이오의 지금 가치가 1조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싼 거 아니야? 이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 줄보다는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한 두 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줄인데 무슨 두 줄이에요? 아, 10줄인가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스리슬쩍 데이터를 두 줄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네, 좋은 내용이에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만으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죠.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바이오 ETF의 움직임을 한번 봤습니다. S&P 바이오테크를 투자하시려면 XBI라는 ETF를 투자하시면 되는데 XBI라는 바이오 ETF의 일봉을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죠? 그래서 금리가 주춤하니까 역시 그동안 많이 쉬었던 바이오 섹터 쪽으로 미국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렇게 에너지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얼마나 많이 빠졌는 거를 제가 한번 그려와 봤는데 여기가 2020년도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다가 거의 다 반납했죠. 네. 거의 원위치 왔다가 지금 주봉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는 딱 낙폭 과대 쪽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오콘 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적어도 200일선이 있는 요 위치까지는 한번 움직여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가 있는 ABL 바이오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상호펀드 수급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중립 포지션 이하로 지금 개인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있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대형주로서는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홍풍이 분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는 이번에 조금 전에 바이오주와 게임주를 새로 신규 편입을 하셨던데요.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번 주 신규 유망주로 편입을 하셨더라고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LNF는 지금까지 괜찮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 빠졌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주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빅3의 움직임이 살짝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의 모멘텀이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주가 끝났으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에서 1%
1% 이상 매수 강도가 들어온 종목들 탑 20만 제가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이들, 그 다음에 태양광, 이들 쪽을 역시 1% 이상으로 많이 좀 담았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를 시총 1.6% 정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화신,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돌아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 다음 데이터는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 강도 같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리스트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현대일렉트릭, 성강밴드,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다날, 이런 종목들이 좀 외국인까지 포함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그죠? 조금 더 기관들이 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사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반도체 기판 쪽인 심텍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생명과학,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낙폭 과대주 위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역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이렇게 베팅을 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화신이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고 금요일에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협력사인 화신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 옆에다가 증설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수급이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직접, 미국의 이제 그린빌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화신이 이제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현대차의 협력사인데, 차체를 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배터리 팩 케이스다라고 과거에 제가 공부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림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차량의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배터리가 노면의 이물질이라든지 우천시의 침수라든지 배터리 송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 팩 케이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그림들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랭킹이 몇 위에 해당되는지를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랭킹 9위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관들 수급이 들어왔고, 외국인들 수급은 랭킹 23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투자 주체별로 제가 그려보니까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개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는 그림,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최근 장이 안 좋을 때 연기금과 투신은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핵심이고, 개인들만 팔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요, 가장 세게 보는 데가 140억 분기 화신입니다. 화신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140억을 불렀는데 컨센서스는 129억인데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그래서 140억 정도, 130억에서 140억 정도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정도로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종목 네. 3호가 사고 팔고 하는 거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3호는 역시 좀 3호가 제가 이제 항상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스테인 플란트의 보험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한 10% 빠지니까 오히려 시총의 0.6%를 오스테인 플란트를 그냥 담아버렸네요. 네. 그리고 레이도 이게 치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 종목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있고 치과 임플란트 쪽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는 미용 의료기기가 약간 주춤할 때 임플란트 쪽은 계속 괜찮은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출 데이터는 좋은데, 이거는 사실 회사의 기본적인 경쟁력보다는, 물론 이제 CEO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보험료와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오히려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담은 거고, 또 하나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방이 스마트폰과 TV 쪽이에요. 근데 이쪽이 다 숫자가 지금 안 좋고 수요가 꺾이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대표적으로 아주 낙폭이 과대한 쪽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사실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봤을 때 IT에 대한 수요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수준이라면, 여기가
기술적 반등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사모펀드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켓도 이게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지연되는 이슈 때문에 이 ISC라든지 반도체 이 소켓 관련주들도 주가 낙폭이 컸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AMD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기대치가 살아날 수 있으면 이 반도체 소켓주들도 낙폭 가대주로 충분히 트레이딩이 해볼 만한 구간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ISC 쪽도 사모펀드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온 대표적인 IT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를 좀 보니까 4월 28일 재상장되고 나서 그 거래 시작이 되면서 4월 28일 이후로 한 9거래일 정도만 좀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다시 다 담았죠. 계속 다 기관이 사고 있네요. 네네. 기관이 계속 사고, 그 가운데 사고 있는데 확 떨어지니까 조금 더 담았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숫자는 뭐 견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해명을 바로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요 10만 원, 요 정도가 이 기관이 산 그 평균 단가 같아요. 11만 8천 원서부터 네네. 사모으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관의 동향, 왜냐하면 또 이런 거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이익을 봤을까?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것도 시세 차익에 대한 내가 또 희생타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오른 게 별로 없다고 하면은 글쎄요, 조금 더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나? 네네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아마 수출 데이터가 괜찮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까지는 아마 기관들이 조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2분기 실적 잘 나와서 한번 이렇게 탁 칠 때가 아마 기관들도 단기적으로 아마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장시영 차장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그 M&A 이슈까지 이제 워낙 노이즈가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뭐 기대감인 거고. 그거는 사실 뭐 팩트가 아니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아, 팩트 아니고 나한테 에이, 그러면 안 돼. 괜히 나한테 가짜 뉴스 보내줘가지고 나한테 혹하게 만들고. 루머 이야기 드리면 자꾸 또 그러시니까 저는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주식을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주식 사기가 또 되게 쉬워. 그러니까 쉽게 매수 버튼 누르고 꼭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자기가 알고 샀을 때에는 버티거나 아니면 어떤 대응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모르고 샀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 네. 하여튼 물리든 이익을 내든 내가 알고 그렇죠. 내린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815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라도 같이 공부하셔서 좀 내용을 알고 투자하시는 우리 815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하신 키맨 민재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